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어디쯤부터 쓰면 되나? 여기.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원래 중3 단원 뒤에 가면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전자기 유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맨 마지막으로 돌릴게요. 역학적 에너지 할 때. 원래 거기랑 단원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편하겠다. 그지? 근데 그거 공부하려면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전류의 자기작용이 원래 세 동갈이에요. 첫 번째가 앙페르 법칙이라 해서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기는 법칙을 배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플레밍 법칙이라 해가지고 자기장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 하나 더. 요게 전자기력. 세 번째가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 해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일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총 세 가지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현재 요 세 번째 거는 어디에 있다? 중3. 그러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울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늘은 요 두 가지를 배울게요.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 개념부터 잡자면 자기력, 자기장입니다. 자기력은 무슨 소리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석의 힘인데, 맞지? 자석의 힘은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도 생기고 자석과 철 같은 우리가 자성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어요. 자성을 띌 수 있는 물질인데 요 사이에서 생기는 힘을 자기력이라 그러고,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합히면 뭐가 되느냐? 자기장과 자기장 사이에서 생기는 그 힘이 자기력이에요. 그러면 자기장이란 뭐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있어요. 자석을 책상 위에 놓고 그 위에 책받침이나 A4 종이를 깔고 철가루를 투두두둑 뿌려서 톡톡톡톡톡 치면 어떻게 돼? 자석 주위에, 그냥 간단하게 맡겨, 중요한 거 아니니까. 철가루가 쭉 줄을 서지. 이렇게 줄 서잖아. 원래 우리가 장이라는 글자 자체가요, 역장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포스필드라 그래. 그 힘이 작용하는 요 공간을 장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철가루가 모양이 바뀌는 영역이 자기장인 거야. 이 자기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기는 요 선을 자기력선이라 그러는데, 자기력선의 조민한 정도가 자기장의 세기를 말해요. 그럼 어디가 셀까? 지금 어디가 선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어? 극부근해가 훨씬 촘촘하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래서 자석의 힘, 즉 자기장의 세기는 양쪽 극부근이 강하고 여기가 약한 거야. 방향은 요 부근에 나침반을 깔았을 때 이 방향이에요. 요건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나침반을 깔면 그 방향이 N극에서 나가겠지. S극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는 그 접선으로 요렇게 나침반의 N극이 향하겠지. 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 자기장이 어디 주변에 생기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야? 자석 주변에만 생겨야 되죠. 맨 처음에 자석의 힘을 어느 정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전기력, 즉 정전기나 혹은 전기에너지 같은 개념과 자기력, 자기의 에너지는 전혀 다른 개념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초반에는. 그런데 전기 회로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실험하고 있는 그게 아주 옛날에는 대학교급의 고급 실험이었다는 거죠. 왜? 전기를 만드는 것 자체도 드물잖아. 잠시만. 뭐지? 자, 그래서 원래는 자기장이 자석 부근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느 대학에서 전기 회로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연하게 회로 바로 옆에 있는 나침반이 회로의 스위치를 닫을 때마다 까딱까딱까딱까딱 움직이는 걸 발견한 거야. 이건 무슨 소리다?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회로 부근에 자기장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나온 게 바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내용, 앙페르 법칙입니다. 보통 우리는 앙페르 법칙을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 그래요. 이 단원부터의 특징은 계산보다는, 중등은 원래 계산 많이 안 시킵니다. 그지? 학교 시험 칠 때 계산 문제 별로 없었죠. 대부분 뭐에 집중하게 된다? 방향에 집중하게 돼요. 어느 쪽 방향이냐와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에 집중하는데 오른손 나사라는 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 오른손이 지금부터 답지예요. 한마디로 다음 주에 테스트 치는데 방향 틀리는 새끼 손목가지를 그냥 옛날에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막 손목 강제로 애들 손목 꺾고 그랬어요. 공부 진짜 못하는 놈들은. 자, 간단하게 말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게 앙페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 도선은 전류가 이렇게 수직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가상의 수평인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공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전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을 그리게 된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자기력선 그릴 때 간격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그려? 넓어지고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조밀함이라 그랬잖아. 즉 이건 뭐다? 이 공간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서부터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원래 이게 여러분들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 비례상수값 K를 넣어가지고 K에 R분의 I라는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방향이 뭐냐면 오른 나사 방향이에요. 자, 손 들어봐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췄을 때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는 거죠. 오른손 방향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 부분에 나침반을 놔두면 그 나침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나오고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로 매번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표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공통의 약속을 하나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전선 외쪽 요 수직면은 자기장이 앞으로 나오고 있지. 오른쪽 수직면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잖아. 그거를
나오는 방향은 요렇게, 들어가는 방향은 요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요 기호의 뜻은 사실 화살이에요. 화살이 뚫고 나오면 총만 보이겠지. 화살이 여기 꽂히면 화살 깃이 보일 거 아니야, 날개가. 그래서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을 표시하고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 가면 이 자기장을 전선이 하나만 있으라는 법 없죠, 공간에. 맞지? 그럼 전선이 어떻게 된다? 2개, 3개 혹은 교차되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 장소에 2개, 3개의 자기장이 겹쳐질 때 보통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기호로, 들어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기호로 계산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지? 응. 요게 직선도선. 그러면 두 번째, 원형도선. 우리가 원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 뭐다? 무수히 짧은 직선이 계속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게 원이잖아.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이 전류는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냐면 요 전류, 요 전류, 요 전류, 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기장의 방향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 나오죠. 다 표시하면 어떻게 돼? 안쪽이 다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잡히고 바깥쪽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잡히죠. 그 경우 여기는 어떻게 될까? 나오는 방향일까? 들어가는 방향일까? 한가운데. 당연히 나오는 방향이 다 겹쳐질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 겹쳐지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찾기보다 더 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봐봐. 아까는 여기서 뭐 했어요? 엄지가 전류, 손가락이 자기장이었죠? 원형 도선에서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봐봐. 그럼 엄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앞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 똑같이 겹쳐진다. 그지? 전류가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면 요렇게 흐를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부분 중2 시험에서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이 유형으로 딱 나와요. 수평면에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있어요. 원을 그리고서 여기 나침반을 놔두면 나침반의 N극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본다는 거. 여기 나오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 방향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세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도선의 거리 대신에 여기서는 요 가운데 지점의 자기장만 이야기해요. 원형 도선은. 다른 데는 안 물어봅니다. 절대. 이 원형 도선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해요. 기본 공식 자체는 어떻다? 직선이랑 원형이랑 똑같은데 비례 반비례 관계로만 따지면 실제 공식으로 쓰면 비례 상수값에 파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요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고등과정 가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 씁니다. 알겠지? 자, 요렇게 해서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사실 학생들을 가장 어렵게 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3년쯤 전에 인터넷 각종 SNS에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뭐 트위터에도 올라오고 인스타에도 올라오고 과학 공부를 좀 하는 사람, 아니 정확하게는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 입장에서
과연 그 글에 나와 있는 전제, 그 문제 틀린 새끼가 전교 1등이 맞나 싶은 문제가 하나 있어. 솔레노이드하고요, 나중에 전자기유도에서 코일에서 기전력 만드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중학교 3학년에.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는 촘촘하게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져요. 근데 코일에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는 촘촘한 거랑 상관없이 그냥 많이 감은 게 더 세요. 만들어지는 전압이나 전기 에너지가. 학교 선생님은 시험지로 만들어지는 전압의 크기를 물어보는 실험을 해서 서술형으로. 근데 그 녀석은 만이라고 하는 서술형 답 대신에 촘촘하게를 썼어요. 그래 놓고 근거라고 들고 온 게 이 개념을 들고 왔거든. 솔레노이드 개념을. 그러면 두 개는 아까 말했지만 얘를 물어봤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가 맞았다라고 우기면서 증거 자료라고 찾아온 거야. 그 학생은 문제를 이해한 게 맞나요? 아니죠. 지가 집에서 찾아온 증거조차 틀린 거야. 나랑 그 서술형 빵점 줍니다, 진짜. 부분 점수 줬다가도 빵점 줍니다. 자, 솔레노이드.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일 불만인 거예요. 요거 잘 봐야 돼. 왜냐하면 이거 전자기유도에도 솔레노이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은 딱 이렇게 그려주죠. 학교 시험지 이렇게 나왔지. 자세히 보면 요렇게 끊겨 있습니다. 무슨 소리다? 여기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감겨 있다는 소리야. 똑같은 그림을 그리려면 사실 원통에다가 전선을 감는데 요렇게 감겨 있다는 소리예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은 그림입니다. 자, 솔레노이드에서는 되게 한 가지만 딱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느 쪽이 N극이냐. 자, 솔레노이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고 치면요. 전선이 적당한 게 있나? 좀 잘 보이게 솔레노이드를 하나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줄이 너무 길긴 하지만 대충 갑시다. 에이! 종이가 너무 얇았어. 자, 요만큼만 좀 촘촘하게 감아 볼게요. 요렇게 감으면 솔레노이드가 맞죠, 지금? 맞지? 여기 앞에 있고, 여기 뒤에 있고. 요렇게 보면 솔레노이드인데, 요거를 90도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는 요렇게 되겠지. 뭐로 보여? 원형도선이 여러 바퀴 감겨 있는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는. 요렇게 보면 솔레노이드, 요렇게 보면 원형도선 여러 바퀴잖아. 그 말인 즉슨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방향은 아까 원형도선에서 만든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형태로 찾으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건전지가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때 건전지 긴 쪽이 플러스잖아? 맞죠? 그러면 긴 쪽에서 나간 전류가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인지 혹은 똑같이 솔레노이드 전선이 감겨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건전지를 반대로 꽂으면
빈쪽이 플러스에서 뒤로 들어가서 내려오는 전류인지가 달라지지, 전류 방향이.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그림은 전류가 요렇게 감겨 있단 말이야. 이해되지? 요렇게. 그럼 엄지가 어디를 향한다? 왼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가 N극, 이 경우는 요렇게 감겨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엄지가 어디를 향해요? 오른쪽을 향하고 있지. 이 경우는 오른쪽이 N극이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S극이 되겠죠. 이건 무슨 소리다? 솔레노이드 내의 자기력선이 N에서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도 N에서 자기력선이 나가는 것처럼 S극으로 자기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선 둘 다 어떻다? 자기력선의 세기가 균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원형도선은 중심만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서 물어본다? 그냥 솔레노이드 내부라고 해요. 어디든 균일하니까. 또한 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NI라고 쓰는데 요 공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렇게 쓰여집니다. L분의 N. 여기서 L의 뜻은 솔레노이드의 길이, N의 뜻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땡땡땡 N 바퀴. 즉 길이당 감은 수가 되니까 뭐가 된다? 이 뜻은 촘촘하게 감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필기 좀 합시다. 그거 아마 뒷면 보면 노트 공간이 있을 거야. 각 프린트 뒷면이. 자, 왜 이걸 물어봤냐면 원래 전자석이란 솔레노이드 내부에 강자 성체에 속하는 철심 같은 걸 박아 놓은 거를 우리는 전자석이라 그래요. 아까 우리 솔레노이드 공식이 요렇게 됐었잖아요. 응? 그런데 여기 이거를 원래 공식대로 원래 이제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게 요렇게 되는데 처음 보는 기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여기 요걸 우리가 뮤라고 있는데 개념으로는 투자율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자기장은 어떤 물질 내부를 통과해 가잖아. 근데 물질마다 그 자기장이 통과할 때 자기장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MRI 알죠? 우리 어디 몸 안에 되게 심하게 다치거나 아플 때 찍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정밀하게 잘 나오는 MRI가 그걸 하는 거야. 사람을 자석 속에 집어넣고 자기장을 우리 몸을 쫙 통과시키면 어디는 근육이다, 어디는 지방이다, 어디는 뼈다, 어디는 신경이다 다 나오는 거야. 어디는 연골이다까지. 엑스레이보다 더 자세하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뮤제로는 뭐냐? 요게 진공의 투자율을 말해요. 한마디로 그냥 솔레노이드는 안이 텅 비었다고 가정할 때 자기장이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한 값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혈이 가지는 투자율은 진공 투자율보다 엄청 커요. 보통 한 5배에서 12배 커집니다. 그럼 무슨 소리다? 여러분들 그냥 나무 작대기에
에나멜선 감아도 전자석 돼. 전자석 효과를 내줘요. 아까 우리 솔레노이드 자기장이 맨 처음에 자석 자기장이랑 모양이 같았잖아. 그런데 나무 짝대기 대신에 뭐를 넣으면 철이나 니켈이나 몰리브덴 같이 우리가 자석을 만들 때 쓰는 금속을 넣으면 그 자기장의 힘이 5배에서 10몇 배까지 뻥튀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자석 만들기가 있었을 거예요. 교육과정상, 그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쇠못에다가 종이 한 장 감고 에나멜선 막 감아서 만들던 거. 거기에 달궜다 식힌 쇠못의 역할이 그 자기장의 세기를 뭐하게 하는 거다? 증폭시키는 거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겠죠. 강한 전자석 만들기. 아니면 전자석의 세기가 변하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 강한 전자석을 만들려면 이 공식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I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V를 증가시켜도 되겠죠. 원래는 I 증가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V 증가까지는 고려해 줄 수 있겠다. 그지? 두 번째는 N 증가. 즉, 촘촘하게입니다. 이거는 만이라고 바꾸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봐봐. 10cm에 150번 감은 거랑 20cm에 200번 감은 거랑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감았어요? 10cm에 150번, 20cm에 200번. 많이는 횟수잖아. 그럼 200번이 더 많이 감은 거지. 바퀴수잖아, 그냥. 그러니까 과학하려면 T가 돼야 돼요. MBTI. 진짜 글자 그대로 T발놈이 돼야 돼. 그래야지 안 틀려. 10cm에 10번, 20cm에 20번. 많이 감은 건 누가 많이 감은 거야? 20cm에 200번이 많이 감았죠. 촘촘한 건 어떤데? 누가 더 촘촘해? 똑같지? 10cm에 10번, 10cm에 10번, 20cm에 20번. 그러면은 솔레노이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뮤를 증가시키는 거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가운데다가 철심을 박으면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 극을 변화시키는 거는 감은 방향을 반대로 감거나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이거는 자기장의 극만 바뀌는 거지 세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세기는 안 변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전자기력, 플레밍 법칙. 자, 우리 맨 처음에 자기력 이야기할 때 자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석의 자기장 영역 내에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게? 자기장이 겹치겠죠.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중첩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힘이 작용하게. 그 힘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 전자기력이에요.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봐봐.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으면 원래 자기력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N에서 S로 가는 균일한 자기력선이 생겨야 돼.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원래 도선으로 그리자면 이제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그럼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생겨야 되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돌아야 되잖아. 진한 녹색이라고 진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보세요. 요 윗부분은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겹쳤어? 반대 방향으로 겹쳤어? 반대로 겹쳤으니까 강해져, 약해져? 약해지겠지. 밑에는 같은 방향으로 겹쳤으니까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이 그림이 마치 어떻게 된다? 나오는 방향 전류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게 된다. 밑에 자기력선이 조밀하게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가 강해지고 위에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 도선은 지금부터 위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야. 이거를 전자기력 혹은 이때 방향을 맞추는 법칙이 플레밍 법칙이에요. 얘를 입체 공간상으로 그려가지고 방향을 찾아본다면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흐려져 있고 앞쪽 방향 축으로 전류가 흐를 때 위쪽 방향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원래 가르칠 때, 자, 이것도 여러분들 손동작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원래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배울 때와 내가 처음 학원 강사를 시작했던 한 10년에서 15년 전까지는 왼손으로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왼손은 어떻게 되느냐? 엄지 펴보세요. 그리고 엄지와 수직으로 검지를 펴세요. 왼손 따라해야지. 내가 손 들고 동작 잡으면 따라하세요. 요걸 수직으로 잘 맞춘 뒤에 엄지와 검지와 다 수직으로 중지도 펴세요. 폈죠?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부터 FBI였어요. 권총 잡는 모습 비슷하잖아요. FBI. 그러면은 요렇게 되죠. 방향. F가 위로, B가 여기, I가 여기. 근데 이 동작으로 하면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손이 아파요. 손 아프지?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의 힘의 방향을 찾는 게 나왔잖아. 그지? 그럼 시험 치다 보면 이걸로 풀면 어떻게 되냐? 이래 돼요. 선생님 중학교 때 실제로 시험 치다가 반 단체로 컨닝한다고 책상 위에 무릎 꿇고 머리 손하고 눈 감은 적도 있어요. 반 전체가. 하필 그때 감독 선생이 체육 선생이 들어왔거든. 그것도 이번에 갑 부임한 선수 출신. 축구부 코치. 갑자기 선생님들 출장이 많이 잡혀서 시험 기간에 체육 선생이 감독 들어왔어. 최악이었지. 생각해봐. 시험 치다가 선생님이 원래 학생들도 되게 과학은 빨리 풀었단 말이야. 바바바박 시험 문제 풀다가 10몇 번을 5분째 도착했어. 그럼 거기에 힘의 방향을 제대로 그린 것을 찾으래.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보기 5.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두 문제를 풀었어. 난 신경 안 쓰고 지나갔겠죠. 그리고 나보다 과학 실력이 조금 차이 나던 우리 반 반장이 저 뒤에 앉아 있었거든. 난 요 앞에 앉았어요. 쟤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 그 문제에 도착했어. 방금 내가 했던 동작 따라해야 되죠. 보기 1, 보기 2. 좀 있으면 저기 있는 부반장이 따라해. 좀 있더니 요 앞에 있던 총무부장이 따라해. 잠시 지나면 어떻게 돼?
반전체가 일하고 있어요. 왜? 공부 못하는 애들 왼손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한다? 오른손 들고 돌리기 시작하지. 그럼 반전체가 일하고 있어. 그거 앞에 있는 체육 운동선수 출신 체육 선생이 보고 있으면 뭐로 보일까요? 응? 우리 때는 축구부 같은 애들은 오전에는 학교 교실에도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엎어져 잠만 잡고. 그런 식으로 대학 간 선생이 처음 학교 선생님이 돼서 학교에 왔는데 시험 치는 날 애들이 일하고 있어. 막 손으로.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 지금 누가 봐도 단체 컨닝이죠. 그래갖고 시험 시간 5분인가 뺏겼어요. 반장이 용기를 내서 원래 몇 번 문제는 이렇게 손으로 방향 찾는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야, 요즘엔 이게 손이 아파서 왼손으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으로 가르쳐요. 오른손은 그냥 이렇게만 펴면 돼요. 자, 엄지는 한 가닥이죠. 전류입니다. 오른손은 이렇게만 하면 돼, 그냥. 엄지는 한 가닥이니까 전류. 검지부터 소지까지는 손가락이 4개죠. 얘가 자기장. 자, 앞에 있는 녀석 등을 밀어야 돼. 이렇게 밀 거야, 이렇게 밀 거야. 이렇게 밀겠죠. 손바닥의 힘. 그러면 요 문제로 오면 지금 봐봐. 자기장이 이쪽을 향하는데 전류는 앞을 향하고 있죠. 그럼 힘은 저절로 위를 향하겠지. 그지? 이걸 왜 양손을 다 가르쳐 주냐? 사실 이 손이 편한데 이 손도 꼬이거든, 시험 치다 보면. 맞지? 근데 재밌는 거, 이 손이 꼬일 땐 얘가 안 꼬이고 얘가 꼬일 땐 얘가 안 꼬여요. 근데 내가 알기로 둘 다 꼬이는 방향이 한 방향이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지 아래 위로 뒤집으면 돼요. 그림을 거꾸로 보면 돼. 그럼 안 꼬여요. 근데 사실 이거 꼬이기 싫잖아. 대부분 다른 데서 공부를 했으면 여기까지 배웠을 거예요. 그죠? 방법 하나 더 있거든. 사실은.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원래 이 방법은 고3 물리학 내지는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벡터의 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원래 힘의 크기는 B 곱하기 I 곱하기 L의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는 전류랑 자기장이 90도일 때 가장 세진다라는 소리인 거고, 나란하면 0이라는 소리. 그것까지만 이해하면 되고, L은 전선 길이. 따라서 자기장 세기와 전류 세기가 강할수록 힘이 커진다인데, 이게 고등과정 공식으로 가면 I랑 B랑 순서가 바뀌어야 돼, 원래는. 응? 그 뜻이 뭐냐면, 자, 요거 방법 딱 기억해 주세요. I에서 B 쪽으로 아까 우리가 앙페르 법칙에서 했던 오른손 나사를 감기를 할 때 엄지 방향이 F가 돼요. 요렇게 가면 위로 가죠. 이게 제일 편해요. 항상 어디서 어디로? I에서 B 쪽으로 감았을 때 엄지가 흰 방향이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자기장, 전류, 전선 길이, 수직일 때. 이렇게 최대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자기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전동기입니다. 양쪽에 자석을 놓고 내부에 이렇게 보통 네모난 형태로 된 코일을 감아요. 그리고 코일의 끝에는 정류자라 그래서 이런 구조로 회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알아보기 힘들겠다. 조금 더 빼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이잖아.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서 여기 붙어 있으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서는 전류가, 자, A에서 B 쪽으로, C에서 D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리고 B에서 C로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향해요? N에서 S로 자기장이 흐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는 이렇게 당기니까 힘을 위로 받죠. CD는. AB는 전류가 여기서 B가 이렇게 되니까 밑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힘을 밑으로 받고 얘는 힘을 위로 받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 가운데 회전축이 심겨 있기 때문에 요 축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집니다. 근데 이러면 여기서 떨어져 버리잖아, 회로에서. 지금 힘을 받아서 BC는 올라갔고 A, B는 힘을 받아서 내려왔잖아, 여기까지.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그냥 돌던 관성으로 나머지 90도를 더 돌아가요. 더 돌아가면 이제 어떻게 돼? CD가 여기에 오고 AB가 이쪽에 오겠지. 180도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AB가 힘을 어디로 받는다? 위로. CD는 다시 밑으로 힘을 받겠지. 그래서 요 구조, 정류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동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본다. 전동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요거랑 똑같겠죠. 이번에는 요 공식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야. 강한 전동기를 만들려면 자기장을 세게 하면 돼. 그러면 전동기 안에 넣는 자석을 더 강력한 자석으로 바꾸면 되겠지. 전류를 늘리면 돼. 건전지의 전압을 높이면 되겠죠. 전선의 길이를 늘리면 돼. 그러면 코일을 한 바퀴만 감는 게 아니라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많이 감으면 되겠죠. 이건 저절로 90도 되니까.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석의 극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치, 전동기 회전만 반대가 되는 거야. 건전지의 극을 바꿔도 어떻게 돼요? 똑같죠, 반대로. 전동기 회전 방향만 바뀌지. 극을 바꾸는 거는 회전 방향을 바꾸는 거지, 세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가 전자기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필기. 자,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물리라는 것은 결국 힘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로 일어나는 변화가 물리 변화야. 물체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모양이나 형태가 변하게 되고, 온도가 변하면 뭐가 변하죠? 고액기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결국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도, 모양, 형태, 상태 변화와 즉 뭐냐면 각 분자, 물질 자체는 각각의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단지 분자와 분자의 연결에만 변화가 돌아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분자라는 개념과 물질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분자의 정의가 뭐죠? 성질을 지니는 독립된 최소 입자죠. 물질의 특성 기억하지. 각각의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잖아.
결국 무슨 소리다? 물리 변화를 하면 분자와 물질의 종류와 대수가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변하느냐? 물질의 종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각각의 성질이 유지되게 되고요. 그 개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도 유지된다? 질량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물리변화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질의 유지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뭐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확산이죠. 혼합물이 만들어지거나 확산이 일어나서 섞이게 되면 결국 각자의 입자의 성질을 유지한 채 섞이잖아요. 그지? 그런 변화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할 수 있다? 물리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 이해되죠? 그러면 화학변화. 보통 우리는 화학변화를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화학 반응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의 화학 반응식으로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화합이란 A라는 원소랑 B라는 원소가 반응해서 AB라는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화합이라고 그러고요. 분해는 화합의 역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AB라는 물질이 A라는 원소랑 B라는 원소로 나뉘어지는 걸 분해라고 그래요. 치환은 A,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 C라는 원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서 A와 C가 반응 혹은 C, B가 만들어지고 B가 떨어져 나가요. 여기서는 A가 떨어져 나가겠죠? 여기에 들어오는 C가 어떤 원소냐,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 반응식이 될지가 바뀌겠지. 그리고 복분해는 사실 여러분들이 2학년 과정에서 앙금 생성할 때 배운 반응이 복분해 반응이에요. 뭐? AB라는 물질과 CD라는 물질이 반응했더니 A와 D가 반응해서 앙금으로 가라앉고 CB라는 물에 녹는 물질이 담게 되는 걸 복분해라고 해요. 우리는 화학 반응식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앞쪽을 반응물이라고 그러고 요 뒤쪽을 생성물이라고 한다. 근데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모두 다 어떻다? 생성물에 뭐가 나타난다?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죠. 반응물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새로운 물질은 말 그대로 새로운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 생각해봐요. 수소기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건 초등학교 5학년에 배울 텐데. 수소기체의 성질. 불 붙이면 어떻게 돼? 그렇지, 펑하고 터지죠. 산소기체의 성질은 어때요?
다른 물질을 더 잘 타게 도와주지. 그럼 모닥불을 피워놓고 수소와 산소를 부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네,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수소와 산소는 인류가 달에 그 우주 비행사를 보낼 때 썼던 세턴 5 로켓의 주 추진제와 산화제가 수소와 산소였어요. 로켓을 쏴 올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연소가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모닥불 피워놓고 수소와 산소를 반응해서 만든 물 부으면 어떻게 되는데? 터지냐? 불을 끌 때 쓰죠. 그건 무슨 소리다? 수소와 산소와 물은 화합으로 만들어진 전혀 다른 물질이잖아. 그러면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결국 얘는 원소의 종류와 그 원자의 개수는 유지가 됩니다. 즉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분자, 즉 물질의 종류, 개수 등등등이 모두 변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지 알기 제일 좋은 거는 물질의 특성을 기준으로 겉보기 성질들 있지. 색, 맛, 향. 이런 것들이 생겼는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포 발생의 경우도 대부분 화학 반응인 경우가 더 많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열이나 빛의 출입. 물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도 열이 출입하죠. 우린 잡열이라고 배웠잖아. 하지만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열이 출입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추울 때 쓰는 핫팩 화학 반응이거든요. 털이 녹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따뜻한 열을 즐기잖아.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 화학 반응식 쓰는 거 다시 칠판 지우고 하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 두 말을 은근히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 이 두 말의 뜻부터 차이를 알아야 돼요.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거 두 가지 구별할 수 있어? 왜?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 구별돼? 자, 화학식은요. 여러분들 중2 과정에서 우리 원소기호 배웠잖아. 원소기호 플러스 숫자를 이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방식이 화학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물은 화학식이 H2O고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고 메테인의 화학식은 CH4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화학식인 거야. 산소면 O2, 수소면 H2, 아르곤이면 AR. 걔는 호돈자 분자니까. 물질이나 분자를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하고,
그럼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과 배수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 전체를 뭐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호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쓰느냐? 다음 단계를 지키면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1단계는 한글로 그냥 씁니다. 한글로 쓰는데 대신에 이것만 맞추면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앞쪽에 반응물을 쓰고 뒤쪽에 생성물만 맞췄으면 돼요. 그냥 한글로 쓰면 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능을 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단일 화학 반응식 중에 가장 많이 보게 될 식이 뭐냐면요. 뭐일 것 같아요? 어떤 식일 것 같아? 중2 때 배워서 수능까지 제일 많이 봐야 되는 화학식.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공식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럼 광합성을 쓴다고 생각해 보자. 한글로 쓰라 그랬으니까 한글로 쓰면 되겠죠? 광합성 하는데 뭐랑 뭐가 필요해요? 그건 원소가 아니지,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반응시키면 뭐가 생기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부산물로 생겨납니다. 한글로 쓴 화학 반응식이지.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2단계는 그 한글로 쓴 물질을 그냥 화학식으로 표현합니다. 계수 아직 맞추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산화탄소면 뭐예요? CO2. 물이면 뭐? H2O. 화살표. 포도당이니까 C 6개, H 12개, O 6개.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쓰게 한다면 포도당 같이 이런 복잡한 거는 줍니다. 얘랑 얘랑은 안 줄 수도 있어요. 얘 이 정도 되면 줘요. 그 다음에 산소니까 O2. 그리고 세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수를 맞추는 것을 개수 맞춘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솔직하게 중등 과정은 수치 대입으로 풀 수 있어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수치 대입은 뭐냐? 봐봐. 그냥 일단 식 적어 놔 볼게요. 수치 대입은 여기에 바로 할 수 있어. 자, 여기 탄소 몇 개 있죠? 지금 원자가? 한 개지. 숫자 없으니까. 여기 탄소 몇 개야? 6개잖아. 그러면 탄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앞에 개수를 6을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 몇 개야? 여기는? 그럼 얘도 6을 적어야 되겠네? 그랬더니 여기에 산소 원자 몇 개가 됐어요? 여기는? 여기 몇 개 있어? 그럼 얘가 몇 개 돼야 돼? 여기 6 적으면 되죠.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숫자를 좌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는 거야. 그런데 수치 대입으로 좀 더 복잡한 식일 경우 가끔씩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좀 안 맞았더라? 프로페인인가 뷰테인인가가 헷갈리네. 일단 요거 필기해봐.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자, 뷰테인 가스를 산소와 화학 반응, 즉 연소를 시키면 보통 연소라는 거는 연료랑 산소를 결합하는 걸 연소 반응이라 그래. 그런데 탄소와 산소가 들어있는 유기물의 연소 반응은 탄소가 들어있으면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고요. 수소가 완전 연소가 되면 뭐가 된다? 물이 연소가 돼요. 물이 생성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다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얘도 왔다 갔다 끼워 넣으면 돼. 그냥 간단하게 끼워 넣으려면 여기 탄소 4개니까 여기 4 적고, 여기 수소 10개니까 여기 5 적으면, 여기 8개고, 여기 10개니까, 여기 5개니까 13개네? 그럼 여기가 2분의 13이 돼버리죠. 근데 분자 개수가 2분의 13은 이상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다 2를 곱해서 2 넣고 8 넣고 10 넣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마치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다가 들어본 것 같은 말일 건데 미정계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응?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A, B, C, D를 적어놓고 개수를 A, B, C, D로 적어놓고 원소별로 연립방 형식을 세우는 거야. 자, 탄소의 경우는 4A는 C가 되죠. 맞지? 수소의 경우는 10A가 2D니까 5A는 D가 되죠. 그런데 산소의 경우 어떻게 된다? 2B는 2C 플러스 D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성립하는 가장 단순한 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봐봐. A에 1을 넣으면 C는 4, A에 1을 넣으면 D는 5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4 더하기 5니까 얘가 2분의 13이 돼버리죠. 근데 A, B, C, D는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13을 잡으면 8과 10이 돼버리고 얘가 10이 돼버리면 A는 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A, B, C에 대한 연립방 형식을 세워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중등 때는 이것까지 필요 없긴 해요. 그냥 숫자 끼워 맞춰도 아까 다 됐잖아. 근데 이거를 왜 필요하냐면 고등 과정에 가면 화학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화학식의 부분을 떼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때 개수를 미지수로 줘버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식 전체로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 맞지? 그때 요거를 쓰게 된다는 거. 근데 요거까지는 굳이 필요 없긴 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 개수, 즉 반응하는 개수 비율도 알 수 있지. 근데 알 수 없는 것들은 뭐가 있죠?
각각의 질량이 얼마인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교재 맨 밑에 봐봐. 화학 반응식 맨 밑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입자수의 비는 알 수 있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얼마인지,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지금 당장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주에는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 화학식의 발열까지 해가지고 화학 반응들을 쭉 다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요 영상은 오늘 가급적 오늘 바로 최대한 보내줄 수 있도록 할게요. 각자 어머니 폰으로. 그리고, 요거 다 정리를 하시고 나면 마치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대다.